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랭킹5인데 힘차게 시작을 하고 싶은데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기운은 쭉 빠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우리가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에 대응을 좀 해야 될지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오늘 IS의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 지수를 보면서 빨간 의상을 일부러 입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지수가 좀 힘이 없습니다. 네. 코스피는 순식간에 2,500선 깨졌죠.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이랑은 더 멀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어제 한은에서 깜짝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 효과를 보통은 좀 받아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어제 하루도 그렇게까지 크게 받아들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지수를 봤을 때는 이게 사후적인 조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올 만큼 금리 인하라는 게 딱 묻혀버렸습니다. 바로 경기 둔화 우려라는 단어예요. 일단 우리 시장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양시장은 모두 다 급락하고 있죠. 투심이 많이 악화되면서 거기다가 메이저 주체들도 다 팔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 8월에 있었던 코스피 저점 하회까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하는 그 불황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지 고민이 큽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시장부터 먼저 진단해 볼까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더 속상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 쉬었죠. 일본과 미국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조정의 어떤 깊이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해요.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장중에 마이너스 2% 정도의 하락이 나올 정도로 2% 정도의 하락은 사실 시장에 큰 이슈가 있어야 저는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뚜렷하게 잡히는 뉴스 없이 단순히 수급만으로 이렇게 조정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금투세 법안에 대한 어떤 변화의 조짐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큰 어떤 자금을 굴리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부담이 좀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일정 부분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이 되고 있어요. 뭐 금리 인하, 뭐 경기 둔화 이 부분 우리가 이미 진작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장중에는 그렇게 좋았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우리나라만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 경기 둔화 이야기를 좀 붙이기에는 저는 조금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수급적으로 지금 부담이 되는 부분 앞서 이야기 드렸던 어떤 법안에 대한 부담 저는 그것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미국이 좀 쉬어가죠. 오늘도 이제 조기 폐장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유럽과 일본, 중국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저는 본 게임은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힘내주셔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일시적인 것이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달라질 색깔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더욱더 섹터나 종목에 대한 대응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깊이 있게 얘기해보겠고요. 환율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1,394원 정도긴 한데 그래도 1,400원대랑 너무 가깝잖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1,400원대에서 넘어갈 그 가능성까지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환율 상승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야겠죠. 유창희 본부장님, 원달러 환율 전망 어떻게 될지,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좀 발맞춰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고민됩니다. 사실은 환율 전망이라는 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화가 약세를 띈다면 원래 수출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원화 약세를 띄는 게 특별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약세를 띄고 있다라는 거죠. 추세적으로 본다라면. 그러니까 지난 미 대선 이후에 원화가 다른 어떤 유로화라든지 뭐 엔화라든지 위안화하고 비교해 본다면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400원까지 더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저는 뭐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어저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좀 본다라면 좀 자극적인 내용들 뭐 원화가 녹아들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데 글쎄요. 금리 인하한다 해서 원화가 녹아들면서 1,600원, 1,700원 갈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의 환율 자체가 예전에는 뭐 올해 한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1,400원 가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
하면서 조금 이제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저점을 좀 상기시켰 어떤 인식을 하고 저점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하고 주식을 매수했다라면 지금은 언제든지 1,400원은 뭐 조금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자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여기서 어설프게 주식 샀다가 환율이 일시적으로 뭐 1,430원에도 25원에도 올라가게 되면 또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있겠습니다만은 환율이 계속 1,450원, 1,500원, 1,600원을 가지는 않을 거라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만약에 한번 슈팅이 걸린다라면 뭐 1,410원이든 20원이든 한번 슈팅이 걸린다라면 그때가 좀 시장의 저점, 만약 그걸로 인해서 충격이 나온다는 저점이라 생각하고 있고, 오늘 어쨌든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개장하자마자 푹 떨어졌으니까요. 예. 근데 뭐 대표적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 엔화가 강세를 띠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8월에 어떤 트라우마가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막상 일본은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는 걸 본다라면 네. 일단 아침에 크게 조정받았다가 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걸 본다라면 일단은 환율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시장에 영향을 줬고 여기에 대한 영향은 조금 더 다음 주의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확실히 그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된 가운데 수급적인 영향도 크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환율까지 또 계속해서 보려면 확실히 그 다음 주까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과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특히 오늘 뭐 경기 둔화라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좀 뭐 시장의 하락 이유를 찾고 있긴 한데 그 경기 둔화라는 말이 나오면 대표적으로 뭐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업종 이런 것들이 타격 많이 받잖아요. 석유 화학 섹터가 대표적일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업황도 안 좋은데 롯데케미칼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최근에 롯데그룹사가 계속 그 유동성 위기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룹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 월드타워를 담보로 냈지만 결국에는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스프레드도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주가가 더 내려간다면 정말 지하실 그 밑으로 더 갈 것 같거든요. 추가 네. 하락 가능성 생각해야 되나요? 일단 중국에서는 생각보다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눈높이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지만 네. 그 눈높이를 충족할 만한 제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석유화학주들은 상승할 만한 트리거 자체가 지금 잃어버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석유화학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 자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못하고 또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금액 위안화를 풀어내면서 경기 부양을 했다면 최근에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더욱이 지금 트럼프 2기 시기에 맞아서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지금 중국도 만만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마음대로 경기 부양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좋지 못한 지금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자칫 지금이 저점이겠지 이 정도 빠졌으면 매수를 했을 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 왜 그러냐면 석유화학주들이 단기적으로 갑작스럽게 작년까지 돈을 잘 벌다가 올해 들어서 돈을 잘 못 버는 그게 아니라 최소 3년, 길게는 그 이상 적자 지속 네.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런 기업이라면 이제 우리가 또 지금은 연말 산타렐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시기가 한 분기 더 지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뭐 보고서 안 내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에 네, 대한 네. 이야기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 이제 타겟이 될 수 있는 게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네. 높아서 지금 롯데그룹도 그 상징적인 건물을 지금 담보로 잡을 네, 정도로 네. 지금 힘든 그러한 상황이라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 나중에 네, 네. 중국에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규모의 경기 부양이 나와서 이들이 움직일 때 그때 담아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쪽이 항상 생각해보면 중국 경기도 또 같이 봐야 되고 네. 무엇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업황이 아니거든요. 좀 맞아요. 길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좀 쌀 때 들어가자 이런 심리는 좀 위험하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도 섹터들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반도체도 만만치 않게 좀 타격을 받고 있죠. 하이닉스는 그래도 일단은 낙폭 많이 만회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 IT 투톱 체크 좀 해볼게요. 삼성전자 그래도
코스피도 1.4% 정도 하락, 54,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일단은 양전이 됐습니다. 다행히 16만 원 선 깨지지 않고 일단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일단 미국에서 지금 대중 반도체 추가 규제 관련해서 좀 내놓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기존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라는 전망에 좀 일본이나 뭐 유럽의 반도체 같은 업체들의 주가는 올랐는데 우리 빅2가 약간 그 사정권에 들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대로 가는 거 보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유창희 본부장님, 네. 국내 반도체주가 받는 타격이 좀 크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 SMIC를 필두로 해서 한 100개를 기업을 좀 제재 대상으로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메모리 제조 업체보다는 약간 장비 기업을 타겟해가지고 규제 발표를 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장비 기업들이 좀 로비를 했었던 미국 업체들이 로비를 했었던 부분들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반등을 줬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게 HBM, AI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HBM 관련해서 규제는 거의 포함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다 보니까 HBM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삼성, SK, 마이크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하이닉스가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온 거는 엔비디아 이슈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델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좀 이연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호퍼칩이 있지만 뭐 블랙웰이 나왔으니까 블랙웰을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수요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그 매출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블랙웰은 생각했었던 것보다 공급이 많이 되고 있지 못하죠. 발열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조금은 성장세를 매출이 조금 줄어들 때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IT 디바이스 제품의 수요는 좋지 못할 거라는 전망들. 이게 지금 이미 D램은 꺾였고 낸드마저도 내년 상반기에 좀 그러니까 1분기 빠르면 1분기부터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삼성 하이닉스가 주가가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좀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그 트럼프 측에서도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서도 좀 부정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가운데 뭐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이슈도 더해지고 거기다가 수급적으로도 나아지는 게 없는데 낸드 디램 업황도 좀 아쉽고 전반적으로 그러한 영향들을 좀 받고 있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오늘 일단 IT 투톱의 흐름은 또 엇갈리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들이 힘을 못 쓰는 가운데 지난주부터였나요? 최근에 계속해서 시세가 나고 있는 게 AI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오늘은 또 크라우드웍스, 이스트소프트 이쪽이 좀 올라가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전처럼 뭐 다 같이 확 올라가는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종목들 좀 약간 후발주자 느낌 나는 종목들로 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그러면요. 김태성 본부장님. 이제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가 온 것인지 그러니까 일부 쪽에만 우리가 잠깐 비중 실어보는 게 좋을지 혹은 정말 이 포트폴리오의 메인을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수급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이동을 해야 될지 고민되네요. 일단 소프트웨어 쪽을 오늘 이제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타이밍이 조금 늦어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최근 들어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한길과 컴퓨터라든지 더존 비존과 같이 자체적으로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그 언급한 시점이 벌써 3주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주 전에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셔서 뭐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20% 많게는 30% 이상 지금 수익권이신데 만약 지금까지 참으셨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에서 한번 좀 움직여 볼까 생각을 하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하나의 테마가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보여주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시세가 난 쪽에서는 언제든지 무너지는, 그러니까 실망 매도라든지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하지만 오늘 쫓기듯이 쫓아갈 섹터는 절대 아니지 않겠는가. 대신에 오늘 뭐 미국장이 휴장이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수급적으로 부담이 있는데 만약 다음 주 초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IT가 반등이 나오면 반대로 이번 주에 강했던 AI 소프트웨어 쪽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조정을 이용하셔서 저는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못 사셨던 분들은 그때 사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번 지난주와 이번 주 크게 해당 섹터가 좀 몰아쳤죠. 그 다음에 다 같이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올 때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단순히 엮여서 올라가는 종목들 말고 실제로 본인들의 플랫폼이 있는 쪽, 앞선 두 기업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해보면 폴라리스 그룹도 저는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선택한 이스트소프트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거대 언어모델 LLM 이걸 가지고 또 사업 구성을 할 수 있는 쪽은 마음 AI라든지 아니면 노을과 같은 기업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가격적으로 조정이 좀 나와야 아무래도 이제 매수할 좀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기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따라잡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쪽이 반등 나올 때 만약에 AI 소프트웨어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활용해보자 얘기 주셨어요. 그러면요. 김태성 본부장님, 카카오는 좀 다르지 않을까? 오늘 5%나 오르고 있거든요. 벌써 오름폭 키워가고 있는데 이거 정도는 좀 따라잡아도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다를까요? 얼마나 갈 게 없으면 카카오가 가나 싶은 저의 솔직한 생각도 있어요. 카카오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라 경쟁사 네이버와 비교를 해봤을 때 현저하게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진다라는 게 기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투자자들의 이들은 신뢰 회복부터 좀 먼저여야 하고 아니면 신뢰 회복을 넘어서는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급이 돌다 카카오까지 지금 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저는 만약 이쪽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카카오보다는 아직은 네이버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물려있다 하더라도 카카오 쪽보다는, 그러니까 노란색보다는 초록색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메카오 하겠습니다. 중에 본다면 네이버 쪽에 좀 편을 들어주셨고 오늘 카카오 쪽도 확실히 그 수급적인 측면이 크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자,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 또 하다 보면 미중 간의 갈등 나올 때 항상 움직이는 테마가 있죠. 히토류 쪽입니다. 이쪽도 한번 시세 타면 굉장히 크게 나는데 오늘은 일단 뭐 대표적인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보다는 다른 종목들 좀 시세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 뭐 노려야 되는 건가 고민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지금 잡는다면 좀 선취매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괜찮을까요? 글쎄요, 뭐 중국이 항상 보복카드로 히토류를 내세웠는데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과거에 본다라면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그로 인해서 미국이 뭐 한 발 물러선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어떤 반사이익을 누린다든가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항상 나오는 거죠. 근데 오죽 꺼낼 게 없으면 히토류 하나만 얘기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만약에 중국의 어떤 대응책 이런 걸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이 오른다라면 저는 오히려 기존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빠져나오는 전략을 잡는 것이지 신규로 여기서 우리가 히토류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선취매에서 기다린다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또 생각보다 리스크가 크다라는 부분도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테마성의 움직임이니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오늘은 이 대표적인 섹터들이 다 좀 힘든 상황인데 제목만 봐도 좀 그렇네요. 두들겨 맞는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또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오늘도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리스크는 알고 있긴 한데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김태성 본부장님, 우리가 물론 2차 전지 섹터 오를 때는 오르네요. 이제 저점을 통과해서 뭐 기대하면서 섹터 전반적인 추세 전환 기대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시간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얘기 주시긴 하셨지만 또 빠질 때는 도대체 무슨 또 새로운 악재가 나온 것인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뭐 2차 전지는 지금 이 약성 매물에 쌓여 있는 구간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시세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나마 안정적이라 볼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장중에 지금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 다른 뭐 2차 전지들은 좋을래야 지금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몰랐던 악재 뉴스가 새롭게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악재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나온 상황의 섹터이기에 저는 이제 수급만 좀 받쳐주면 되는데, 오늘 수급 자체, 그러니까 전반적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수급의 공백이 좀 크다 보니까 지금 뭐 매도 물량이 많아서 빠진다라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매도 물량도 받아줄 만한 매수 주체가 없어서 조금씩 밀려 내려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리스크 관리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대응을 할 만한 구간은 좀 많이 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틸 만한 종목으로 이제 압축이 저는 필요한데, 셀 쪽에서는 일단 LG 솔루션이 당연히 원픽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어제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뭐 이전 상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코프로비엠 굉장히 좋았다가 또 이게 하루 천하 일 정도로 지금 수급이 딱 단절된 상황이라서 2차 전지주들은 오늘의 수급을 가지고 뭐 우리가 벌써 실망할 만큼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루 더 빠진다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던지고 다른 걸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일단 수급적인 이유도 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주까지는 일단 그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 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그게 호재긴 하거든요. 수급 개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근데 하루 효과 반짝하고 일단은 오늘 또 다 같이 쉬어갑니다. 섹터 내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창희 본부장님, 일단은 어제 하루 반짝 오르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데, 사실 그 전에도 코스피 이전 상장했던 쪽들 있잖아요. 포스코 DX, LNF, 파라다이스 잠깐 올랐다가 지금 그냥 그렇거든요. 이쪽은 좀 다를 것인지, 에코프로비엠의 앞으로의 뭐 전망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고 해서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변했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셀트리온도 이전 상장했는데 주가가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전 상장해서 뭐 아무래도 좀 굵직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면 좀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저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하이닉스도 주가가 저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들의 주가가 빠지는 거는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혹은 실적에 대한 또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실적도 안 좋고 여전히 앞으로 성장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거라 생각하고 매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 이벤트인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2차 전지 어떤 전기차에 대한 캐즘이 얼마나 빨리 해소가 되는지, 아니면 미국의 IRA 어떤 규제가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강한지 아니면 약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이 이루어져야지 주가가 본격적인 어떤 반등을 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슈로 인해서 양극재까지 좀 활기를 찾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이벤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확실히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좀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그 전기차 캐즘과 같은 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주항공 좀 웃고 있는 섹터로 한번 가볼까요? 스페이스 X 관련된 호재도 있는데, 여기다 이제 트럼프 장남도 뭐 드론 쪽에는 관심을 가진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입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섹터나 기업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한데, 오늘은 또 인공위성 관련주 안에서도 LK 삼양이 대단하죠. 25%대 급등. HVM 정도까지 오르고 나머지는 막 대단한 상승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나오는 종목들이 좀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스페이스 X 관련주, 뭐 섹터 전반적으로 점점 이 종목도 여기에 들어가고 이 종목도 관심권에 놓여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신규 관점에서는 후발주자에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나? 아니면 더 담을까?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을? 최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고민을 해보면 주식하는 입장에서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드리는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또 스타링크에 대한 이야기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또 이제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실제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찾는 게 우선인데, 사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더니 엄청나게 크게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쪽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HVM,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업이라서 강력하게 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HVM만큼은 스페이스X라든지 우주항공 산업을 통해서, 그러니 이제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을 통해서 충분히 좀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엮여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걸 좋다고 받아들이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방산에 대해서 또 회의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뉴스를 따라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저는 어렵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테마적으로 누가 더 강할 거냐? 앞서 언급드렸던 HVM을 저는 계속 추적 관찰하시는 게 맞다. 사실 LK 삼양이 드론도 엮여 있고 우주항공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가장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LK 삼양이 그럼 이 섹터의 대장이 되어가는 흐름이니, LK 삼양이 여기서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가게 되면 저는 HVM이 따라 올라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작은 방산주 안에서 이 드론 관련한 시스템을 최근에 구축하기 시작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낮은 위치에서 출발을 하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코난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 한번 지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다. 일단 드론이라 그래서 우리가 드론하면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과거에 몇 기업 있었는데 네. 요새는 그 기업이 많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네. 이제 그냥 드론 기술이 아니라 무인 드론, 네. 혹은 AI 드론, 맞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기업들과 드론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를 좀 많이 크게 내는 것 같아서 저는 이쪽도 종목을 잘 압축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워낙에 요즘에 뭐 우주항공이나 스페이스X 관련주가 너무 많아서 고민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를 좀 따지는 게 중요하다. 종목을 좀 압축해 주셨어요. LK 삼양이 잘 간다면 같이 HVM도 분명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HVM을 눈여겨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드론 관련해서 본다면 코난 테크놀로지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와, 드디어 합병에 대해서 이씨에서 승인을 냈습니다. 4년 걸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굉장한 또 메가 캐리어가 뜬다, 이런 기대감도 있어요. 뭐 하늘길도 더 넓어질 것 같고, 통합된 LCC도 뭐 같이 갈 것 같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항공 섹터에게도 뭔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 대한항공의 주가는 장중 변동성도 컸죠. 6% 정도 하락했다가 지금은 또 1%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재료 소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대한항공 네. 빠질 때. 근데 일단 많이 지금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확실히 대한항공은 앞으로 계속 잘 간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해야 될지. 아시아나항공 빠지는 것도 궁금하고요. 합병 재료가 전반적인 항공주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하고요. 이게 생각보다 큰 뉴스잖아요. 네, 근데 뭐 다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있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뭐 깜짝 발표된 게 아니라 4년 만에 네. 미루다가 이제 발표가 된 거죠. 대한항공이 오늘 아까 아침에 장중 한 6% 급락이 나왔을 때 이것마저도 새로운 뉴스인가 그러니까. 라고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물 이제 나올 수도 있죠. 이슈가 소멸된 것이니까. 근데 이슈가 소멸됐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엄청 주가가 올라온 것도 아니었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것은 두 기업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유가가 하락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면서 올라온 부분들이라서 저는 수익성은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면 대한항공에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또 LCC 관련해서도 이제 경쟁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합병을 해가지고 엄청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서로 간의 경쟁이 좀 줄어든다는 부분들. 네. 이게 항공료가 뭐 덤핑
뭐 할인하지 않고 뭐 예. 땡처리 되지 않고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LCC 항공사들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장거리 노선의 취향 그걸 많이 획득한 TA항공 좀 꾸준히 네.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FSC 중에서 본다면 대한항공에 좀 집중해보자 얘기해 주셨고요. 경쟁이 전반적으로 완화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LCC 안에서도 장거리 노선 잘 취향하고 있는 티웨이 항공 얘기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엔터 이야기 해볼 텐데 어제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도 딱 저녁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 하이브 뉴스도 밤에 좀 전해져서 깜짝 놀랐어요.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우리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이야기 거의 이제 결별 준비를 하고 있죠. 어도어는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이브가 참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요. 여전히 증권가에서 엔터 중에 원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 또 뉴스 나오면서 빠지네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하이브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또 낙폭이 약간 줄어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사실 우리 주가에는 좀 반영된 부분이었지 않나 싶기도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터를 볼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건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에 대한 문제. 그게 제일 큰 리스크죠. 네. 네. 가장 큰 아티스트들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네. 하이브도 참 이걸 피해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엔터주를 좀 투자를 할 때 가장 불확실성이 적은 쪽을 저는 선택을 하는 게 맞다. 과거에 뭐 SM과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때 그들은 많이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이브도 사실 급락이 생각보다 셌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는 들어왔지만 네. 지금 계속해서 활동을 하느냐 마느냐 계약을 하느냐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상황 속에 주가가 급반등하는 확률도 저는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 어디를 봐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땐 당연히 물릴 땐 물리더라도 JYP 엔터를 보는 게 맞는 거고 네. 지금 엔터사들은 뭐 하이브와 유진스의 관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연의 규모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보다 규모가 더 중요한 거죠. 똑같은 10번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돔 아레나에서 하는 것과 그냥 강당 빌려서 하는 수준은 네. 굉장히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JYP 엔터의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흥민 구장,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구장에서 공연을 내년에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의 규모가 잡혀 있어서 JYP 엔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NCT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불확실성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SM에 대한 부분은 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엔터주를 보실 때는 우선 JYP 엔터 기준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쫓아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잘하고 있는 JYP 쪽에 대해서 엔터사 중에 좀 긍정적인 의견 주셨어요. 와, 주가 최근에 정말 우상향 잘 그리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아무래도 그 악재 리스크 있는 가운데 우리가 따라잡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